2014년 6월 울산 경찰에 서울에서 함께 울산으로 내려온 친한 동생이 며칠째 연락이 안 됩니다. 뭔가 이상해요. 확인 좀 해주세요. 라는 실종 신고가 하나 접수됩니다. 실종자는 서울에 살고 있었던 40대 여성 김씨로 사라진 날로 추정되는 6월 17일 홀로 울산으로 내려와 지인인 50대 남성 최씨를 만난 뒤에 증발하듯 사라져버린 건데요. 경찰은 실종 여성이 사라진 곳이 자기가 살고 있었던 서울도 아니고 사라진 곳이 자기 고향도 아니고 전혀 연고지가 없는 울산 외지인데다 이 김씨의 핸드폰 연결도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의심해 강력 범죄로 판단하고 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경찰은 제일 먼저 이 사라진 김씨가 실종 전 마지막으로 만난 남자 50대 남자 최씨와 제일 처음 실종 신고를 한 정씨 여성 이 두 사람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50대 남성 최씨와 최초 신고자인 정씨 그리고 사라진 김씨 이 세 명이 서로 다 아는 사이였습니다. 어떻게 아는 사이였냐? 2011년도에 이 정씨와 김씨 두 여성이 서울에 일식 식당을 동업했었대요. 그런데 이때 이 정씨 여성과 사귀고 있었던 남자가 50대 최씨였다고 합니다. 최씨와 정씨 이 둘의 만남이 제대로 된 만남이 아니었어요. 내연관계였습니다. 불륜. 어찌됐든 이 김씨 입장에서는 나랑 같이 동업하는 나와 자주 만나는 이 정씨의 남자친구가 50대 최씨였기에 자주 마주치게 됐고 술도 같이 마시게 됐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세 사람이 친해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50대 남자 최씨가 공기업에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울산 쪽으로 발령이 나면서 이제 울산 쪽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최씨가 두 여성에게 연락을 합니다. 만나자고. 그렇게 두 여성을 최씨가 울산으로 불렀는데 이때 이상한 게 보통은 서로가 다 친했으니까 만나서 술 한잔 하자. 울산 와라. 내가 울산 구경시켜줄게. 하면은 두 여성을 동시에 한 날 부를 거 아니에요. 야, 며칠 날 같이 내려와. 그런데 이때 최씨는 특이하게 정씨와 김씨 두 여성을 각각 다른 날 따로따로 부릅니다. 김씨는 17일, 정씨는 18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두 여성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최씨가 얘기했던 건 아니었고요. 이 김씨가 정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정씨야, 최씨가 17일 날 나한테 보자네. 그러니까 이 정씨는 김씨야 너한테는 17일날 보재? 나한테는 18일날 보자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김씨가 먼저 울산으로 내려갔는데 증발하듯 실종이 돼버렸던 거죠. 이 정씨 입장에서는 울산으로 먼저 간 김씨와 연락을 잘 하다가 이 김씨가 나 최씨 만나러 울산 가고 있어 하고 얼마 뒤부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남성 최씨한테 물어본 거예요. 김씨가 울산에 당신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 뭐 아는 거 있어? 그래? 난 뭐 아는 거 없는데 그냥 잠깐 만나고 밥 먹고 헤어졌어. 그 이후로는 나도 연락 안 했어. 그렇게 금방 연락 오겠지.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설마 하다 이 정씨 여성은 김씨 여성이 사라진 지 무려 4일째 되던 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경찰은 바로 실종된 김씨 여성의 핸드폰을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16일 밤 9시 27분에 마지막 발신이 확인됐습니다. 발신. 이때 김씨는 정씨와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17일 새벽 2시쯤 정씨가 다시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게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신호음만 띠리링 계속 갔던 것도 아닙니다. 이때 정씨가 전화를 하니까 고객이 응답할 수 없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보통 핸드폰이 배터리가 나가서 꺼지는 것과 물속이나 뭔가 통화가 안 되는 곳에 있어서 응답할 수 없다고 나오는 건 엄청나게 다른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 이상한 상황인 거죠. 어디에 있길래 고객님이 응답할 수 없는 지역에 있다고 나오지? 결국 이 김씨 여성의 위치 추적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의도적으로 핸드폰을 끈 게 아닌 핸드폰이 안 뚫리는, 응답이 되지 않는 지역이 있을까요? 전파가 닿지 않는 어딘가가 있을까? 휴대전화 위치와 통화 목록 분석만으로는 김씨가 스스로 잠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타살인 것인지, 타살이라면 범인은 누구인 것인지 전혀 특정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었던 김씨 여성이 울산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김씨는 왜 울산에 갔던 걸까요? 당시 이 사라진 김씨 여성, 결혼해서 남편이 있었습니다. 유부녀였어요. 그러다 보니 경찰은 바로 이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아내가 울산에 내려간 정확한 이유 혹은 어떠한 단서를 알고 있지 않을까? 이 남편은 아내가 최근에 정씨 여성과 프랜차이즈 요식업체 식당 개업에 관련해서 7억 원대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업에 필요한 나머지 자금, 그 자금 좀 구해보겠다면서 정씨 여성과 함께 울산에 다녀오겠다고 얘기했었어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정씨 여성과 함께 울산에 간다고 했었다? 정씨는 김씨가 혼자 울산에 갔다고 했는데, 그럼 이 정씨의 말이 거짓말인 건가? 뭐지?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한껏 부풀어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식당 문을 열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스스로 가출하거나 종적을 감출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에 경찰은 이건 100% 가출이 아닌 강력 사건이다. 김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고 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든 이 경찰은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을 주요적인 용의자로 본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마지막으로 이 김씨가 만난 사람이 최초 신고자인 정씨인지 아니면 만나러 가기로 했었던 50대 남성 최씨인지 이걸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찰에서 핸드폰을 볼 때 고의로 전원을 끈 것 혹은 고의로 배터리를 분리시키는 것, 또 하나는 응답 지역에 없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응답 지역에 없는 것, 이거를 제일 조심스럽게 민감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물속이나 혹은 지하 혹은 땅속 깊숙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더욱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 범인은 50대 최 씨인 걸까요? 아니면 최초 신고자인 정 씨인 걸까요? 혹시 이 두 사람이 공범은 아닐까요? 경찰은 바로 이 두 사람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여러 가지 좀 그런 진술이 엇갈리는 거예요. 우선 이 신고자 정 씨와 최 씨 남성, 이 두 사람 사이에 약 4억 5천만 원 가량의 금전 거래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이 최 씨 남성이 정 씨 여성한테 4억을 준 거예요. 이거 왜 줬지? 혹시 김 씨 여성 죽여달라고 하면서 줬던 거 아니야? 당연히 경찰은 이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 씨 여성이 그 4억은 최 씨가 나한테 투자해준 돈이에요. 그 돈 보태서 나한테 식당 개업하라고. 그런데 이런 정 씨의 말과는 다르게 이 최 씨, 무슨 내가 미쳤습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4억이나 투자하라고 주게? 사실 정 씨와 저 불륜 사이로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우리 불륜 관계를 내 아내에게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저를 협박하잖아요. 그래서 주고 싶지 않았는데, 안 주고 싶었는데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줬던 거라고요. 그런데 그 4억을 받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저한테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이 4억 원 거래에 대해서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라진 김 씨 여성과 최 씨 남성이 만난 약속 장소에 대한 진술도 엇갈렸습니다. 이 최 씨는
그날 그 약속도 내가 잡은 거 아니에요. 김 씨가 갑자기 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마음대로 약속을 잡은 거였어요. 이 말 진짜였을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들통났냐? 경찰이 이 정 씨 여성의 핸드폰 그리고 김 씨 여성의 핸드폰 문자 내역 등을 다 조사하다 보니까 이 김 씨 여성이 정 씨한테 약속 장소가 울산 시내랑 가깝대. 택시 요금이 벌써 2만 원이나 나왔어. 라고 보낸 메시지가 확인된 거예요. 아니, 최 씨 남성은 자기가 약속 장소까지 다 통보받았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김 씨, 자기가 정한 약속 장소였다면 택시 요금이 얼마 나올지도 예상 못했을 리가 없고 울산 시내랑 가깝다더라 라고 마치 전에 들은 것처럼 말을 할 리가 없죠. 그렇다면 이 최 씨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경찰들이 이렇게 최 씨 남성 쪽으로 의심이 기울어져 갈 즈음 이 정 씨 여성이 결정적인 진술을 하나 합니다. 이 최 씨 남성이 한 달 전인 5월 달에 이 두 여성한테 개인당 2억 원 정도가 나오는 생명보험을 들으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익자, 수령자를 본인, 자기 최 씨 이름으로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두 여성이 내가 보험을 드는데 왜 그 수령자를 당신 이름으로 해?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이 최 씨가 공기업에서 보조금이 나와 주변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는데 내가 수익자로 지정돼야만 그 보조금이 나온대. 그냥 가입만 해줘. 그 보험비는 내가 회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내줄게. 그러니까 너네는 그냥 공짜로 그 보험의 혜택을 받는 거야. 라고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경찰은 바로 이 사실을 최 씨에게 물었습니다. 정 씨 말로는 이렇다는데 맞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정 씨와 김 씨 두 여성이 보험에 들 건데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그냥 도와줬다. 그런데 그때 나한테 보험금 수령자를 내 명의로, 내 이름으로 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최 씨는 보험금 수령자? 그거 여자들이 나한테 내 이름으로 하라고 했다. 하지만 정 씨 여성은 아니다. 최 씨가 우리한테 보험에 들으라고 하면서 자기가 보험금 낸다고 수령자를 자기 이름으로 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기 이름으로 하라고 했다. 누구의 말이 진짜인 걸까요? 경찰이 되게 혼란스러운 이때 이 정 씨 여성이 이런 최 씨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를 하나 내놓습니다. 요새 우리 안드로이드나 이런 폰을 보면 통화할 때 모든 내용이 자동 녹음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통화든 자동으로 녹음되는. 딱 이때 정 씨의 핸드폰이 자동 녹음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와, 보험관에서 통화했던 게 딱 녹음이 돼 있네. 빼박이죠. 확인해 보니까 정 씨의 말이 맞는 거예요. 최 씨, 아까 김 씨와의 약속 장소도 거짓말을 하더니 보험도 거짓말이네. 이거 자꾸 거짓말하네. 좋은 혜택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두 여성에게 보험을 권유했던 사람 최 씨였고 자기 이름으로 수령자를 해야 된다고 우겼던 사람도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자기가 공기업에 다니니 자기 이름으로 수령자가 돼야 혜택이 많다고 했어요. 그런데 확인 결과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 그렇다면 이 최 씨가 말하는 사건 당일 알리바이는 어땠을까요? 최 씨는 사건 당일 16일 저녁 6시 반에 약속 장소인 한 호텔에서 김 씨 여성을 만나가지고 식당을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대게와 술을 마셨대요. 그런 다음에 이 김 씨가 또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해서 내려줬대요. 잘 가라고. 그 후에 자기는 회사에서 혼자 배드민턴을 치고 사우나를 갔다 왔다는 겁니다. 이 말에 경찰은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쳤다고 했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퇴근 후에 배드민턴 치고 있던 직원 없었다는 거예요. 즉 거짓말.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대게와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최 씨한테. 그 대게와 술을 먹었다는 그 식당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식당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아, 그때 그 택시 기사한테 추천받아서 부랴부랴 갔던 거라. 아, 그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 이름이 뭐더라? 뭔가 좀 이상하죠? 거기서 술과 대게까지 먹었다면서 식당 이름을 몰라. 아무래도 배드민턴도 안 쳐놓고 쳤다고 거짓말하고 식당도 가지 않아 놓고 갔다고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인즉슨 배드민턴과 식당 갔다는 그 시간에 이 최 씨가 범행을 했거나 혹은 범행 후에 흔적을 지웠거나 뭔가 다른 행동을 했을 수 있겠구나.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최 씨는 계속적으로 다 거짓말을 합니다. 최 씨가 한 말 중에 진실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는 걸까? 이유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김 씨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도 최 씨고, 거기다가 이 최 씨가 평소에 카드만 사용하는 사람이래요. 현금을 거의 안 쓴다고 합니다. 당연히 현금 영수증 같은 거 거의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도 김 씨가 사라진 딱 그날만 이 최 씨는 현금을 뽑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알리바이로 얘기했었던 사우나. 이 사우나에서 난생 처음으로 현금 영수증까지 받았네. 다른 데서는 영수증 한 게 없어요. 사우나만 있는 거예요. 현금을 거의 일절 안 뽑아 쓰던 사람이 왜 딱 김 씨가 사라진 그날은 현금을 쓰고 현금 영수증까지 받았던 걸까? 혹시 사우나만 진짜 다녀왔던 거예요. 식당이나 배드민턴 다 거짓말이었다 보니 영수증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자신의 알리바이. 보세요, 저 진짜 다녀왔어요. 라면서 사우나 영수증을 증거로 내밀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이 최 씨는 당시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직급이 꽤 높았어요. 그렇다 보니 회사 차를 이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은 최 씨가 일하고 있었던 회사의 모든 차량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차의 트렁크에서 삽이 나온 거예요. 삽.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에 경찰은 이 차량의 이동 경로 그리고 그 근처의 CCTV를 다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재개발 구역 쪽의 한 CCTV에 이 차가 서 있는 게 발견된 거예요. 이에 경찰은 CCTV가 비추고 있는 차가 서 있는 쪽을 중심으로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재개발 구역의 땅을 막 파보고 조사하고 다니다 보니 그쪽에서 김 씨의 팔찌와 신발 한 짝이 발견됩니다. 이에 신발 한 짝이 발견된 곳을 집중적으로 땅 파고 수색한 결과 김 씨의 시신까지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시신까지 나왔습니다. 와, 걸렸다 싶으니까 이 최 씨 자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하지만 우발적으로 죽인 거였어요. 죽을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따라 형량의 차이 엄청납니다. 우발적이라는 최 씨의 말, 이건 진실인 걸까요? 경찰은 거짓말로 봤습니다. 왜냐? 우선 보험가입 해놨었잖아요. 이것부터가 죽이려고 계획했던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두 여성을 따로따로 불렀잖아요. 김 씨 죽이고 바로 다음날 정 씨 여성도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둘 다 죽이려고 한 거였잖아. 둘 다 죽으면 그 보험금 수령자가 너니까 그 돈 먹으려고 한 거잖아. 사건의 그날 6월 17일 오후 10시경 울주군의 한 도로변에서 둔기로 김 씨 여성을 때려서 숨지게 한 거예요. 그 후 약 1km 떨어진 공터로 시신을 옮겨 안매장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최 씨는 왜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요? 범행 이유는 뭐였던 걸까? 그저 돈이었던 걸까요?
제가 앞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최 씨 남성이 정 씨 여성에게 4억 원을 줬다고. 이때 4억 원, 사업 투자금으로 쓰라고 준 거 맞았어요. 그런데 협박받아 준 거였습니다. 이 정 씨와 김 씨 두 여성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최 씨한테 그런 거예요. 투자 안 해주면 우리 내연관계 내가 당신 아내한테 다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돈 투자해줘. 그래서 이때 이 4억 원을 대출 받아서 해줬던 거예요. 협박을 하는 것도 열이 받는데 이거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그러니 보험금을 받아 돈도 갚을 겸 걸림돌인 것들도 없앨 겸 살해를 결심했던 겁니다. 그렇게 김 씨를 죽이고 정 씨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계획이 틀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죽이는 걸 뒤로 미루게 됐고 다행히 그 전에 잡힌 거죠. 내연녀한테 투자금으로 쓰라고 줘놓고 그거 다시 받으려고 보험에 들게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연녀와 내연녀 지인을 죽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 죄질을 굉장히 안 좋게 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50대니까 80대가 돼서 나오겠죠. 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은 얘를 죽이고 내일은 쟤를 죽여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획했었다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경찰이 바로 잡지 못했다면 정 씨의 목숨 또한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죠. 소름이 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금을 노린 치밀한 계획 범죄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